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카고 학파와 그 대표적인 건축가인 루이스 설리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흑백 사진이 미국 시카고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그럼 시카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미국 지도인데요. 시카고는 여기 오대호, 5개의 호수라고 하는 오대호 제일 큰 호수, 두 번째 큰 호수인가요?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대오는 시카고가 여기 있는데요. 이 오대오는 커다란 호수를 끼고 있어서 물을 끼고 있어서 철강 산업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도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뜨거워진 열을 빨리 식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인접 곳에 이렇게 제철, 제강 회사가 들어서는 건데요. 이렇게 시카고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철강 제조업, 철강 산업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시카고가 대도시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철강 회사들이 있는 이유는 이 시카고가 여전히 철강 산업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건축가들이 이 시카고에 모여서 또 현재 미국으로 다 건축 유학 갑니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시카고로 가셔야 됩니다. 건축의 도시 시카고. 그래서 이 시카고에 가시면 그 마천루 건물도 볼 수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럽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미했던 여러 건축가들이 자리 잡고 그들의 제 인생 2막을 열었던 도시도 역시 시카고였습니다. 아무튼 이 시카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학파를 정의하자면 1871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화재. 시카고에 불이 났는데 거의 3분의 1이 대도시의 3분의 1이 다 탔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서. 이때부터 1910년까지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건축가와 공학기술자, 그리고 그들이 일구었던 건축사무소와 건축물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그때 이렇게 화재로 불탔던 시카고 도시인데요. 이렇게 빨간 것은 거의 다 탄 거고, 이렇게 불이 바람에 따라서 번져서 이렇게 도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불에 타서 도시를 재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871년에 일어났던 이 대화재로 인해서 전례 없는 도시 재건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때 철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고층의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 시카고 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엘리사 그레이브스 오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오티스라는 사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오티스 엘리베이터, 그래서 LG 어디 어디랑 협약한다 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티스가 개발했던 엘리베이터 덕분에 승객을 엘리베이터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고층 건물의 실용화,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 엘리베이터의 발달과 함께 전화, 난방, 에어컨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이 시카고의 마천루, 높은 건물들을 마천루라고 하죠. 이 마천루 건물이 등장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이렇게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까지 이렇게 마천루 건물을 못 짓다가 갑자기 암만 철강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왜 마천루 건축이 나오게 됐느냐? 사실 이때까지 건물을 짓는 방법은 벽돌을 사용해서 벽돌을 쌓아서 높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럼 벽돌을 쌓아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이 위층의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아래층은 굉장히 두껍게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층, 하부층은 점점 두꺼운 벽체에 돼 있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점 얇아져서 건물을 형성하는 건데, 그 당시 벽돌공들이 갑자기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 중단된 걸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건축가 윌리엄 레바논 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놀릴 순 없으니 우선 철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재료가 철이 많으니 철제로 우선 뼈대를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벽돌을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왜?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철제로 프레임을 만드니까 하중을 많이 덜 받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철제 구조물 위에 벽돌 벽체를 쌓아 올린 것이 현대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서 지금 짓고 있는 철골 구조와 커튼홀 구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발견한 이 건축 구조 기법은 철제 구조물에 의해서 건물 하중을 지지하고 벽돌 벽체는 건물 하중 지지와는 무관하게 외벽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보실 이 건물들이 외부가 굉장히 생각보다 화려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방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부가 두꺼워지는 벽돌 구조를 기존보다 많이 얇게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층부 사용 면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27층, 30층 이렇게 지어지는데요. 그렇다고 1층이 평수가 더 적거나 면적이 더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니까 13층, 11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지금도 가서 보시면 물론 평수는 같이 맞추려고 했지만 하부층에 아직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하부층 벽이 두꺼운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 건축에서 짓는 아파트들보다 벽체가 다 고르게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벽체가 두껍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축 비용이 더 올라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법을 통해서 사용 면적도 확보하고 또 외벽에 창을 많이 놓고 창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 건축물들을 볼 텐데요. 초기 대표작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시카고에 위치한 오디토리엄 빌딩입니다. 루이스 설리반이 파트너였던 다크마르 아들러하고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선보였던 첫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889년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높았던 17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봤는데 요거까지 합쳐서 17층이었던 거 아닌가라고. 어쨌든 당시로서는 1889년도에는 제일 높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물 안에 4,000석이 넘는 극장, 호텔, 사무실, 상가들을 갖춘 요즘으로 치면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외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고전적인 형태를 지녔지만 내부는 사진이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내부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왜? 오페라 공연장이었으니까, 극장이었으니까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건축에 있어서 기능을 중시한 루이스 설리반의 건축 철학과 그의 정체성이 잘 표현된 대표적인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슨 피리 스콧 백화점입니다. 잘 보시면 건물 입구, 그러니까 하층부, 그리고 건물 입구. 이 사진이 이제 건물 입구인데요. 제 얼굴이 가리나요? 건물 입구 위에 자리한 이렇게 파사드는 조각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 3층까지는 동과 테라코타는 뭐죠? 점토를 초벌 구이해서 벽돌처럼 만든 거. 그 테라코타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화려한 장식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4층 이후로는 장식이 없는 백색 테라코타로 정갈하게 마무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재료를 나누었냐? 지상 3층까지는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이 필요한 상업시설,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층들은 차가운 지성으로 상징되는 사무실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재질과 형태를 달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10층 건물인 웨인라이트 빌딩. 너무 정갈하고 깔끔하게 생겼죠. 철골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설리번의 마천루 건축을 가장 잘 드러낸 건물로 유명합니다. 더욱 길게 보이고 싶고 또 전체적으로 통일성에 많은 신경을 쓴 걸 볼 수 있는데요. 맨 아래, 이게 2개층인지 3개층인지 모르겠지만 맨 하부층, 이 하부층을 단으로 삼고 그 위로 쭉쭉 뻗은 수직 창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서 더 높아 보이게, 그리고 수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건물의 높이를 더욱 강조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이 자칫 딱딱해지고 단순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이 건물 매스를 잘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테라코타로 장식을 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품위 있는 멋을 표현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버팔로 시가지에 위치한 웨인라이트 빌딩, 방금 전에 보셨던 웨인라이트 빌딩하고는 시리즈인 개런티 빌딩입니다. 웨인라이트 빌딩이 직선적이었다면, 직선으로 표현해서 더 높아 보이는 건축물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개런티 빌딩은 이 입구 부분과 최상층 부분에 잘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치와 원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아까와 마찬가지로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갈색 테라코타를 입힌 표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건물 본체와는 다르게 단순하게 표현한 하부층, 이 위에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이건 완전 수 작업을 통해서 이건 장인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테라코타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한 하부층은 루이스 설리번의 기능에 따른 원칙을 충실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하부층은 공용 시설이나 이 기능에 맞게 단순하게 표현했을 테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아까 이 앞에 보셨던 웨인라이트 빌딩하고는 거의 쌍둥이 빌딩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형제 빌딩인가요? 쌍둥이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네요. 아무튼 웨인라이트 빌딩, 개런티 빌딩이 루이스 설리번의 그 건축 원칙, 기능에 따른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건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라는 명언을 남긴 그런 근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인데요. 미국 보스턴 출신이고요. 1881년부터 1895년까지 아들러 설리번 협동 설계 사무실을 운영했고,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누구를 배웠죠?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배웠는데, 글쎄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건축을 유기적이다라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다. 건축물 외관을 이렇게 테라코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기적 건축의 완성자, 그리고 마천루의 미학을 발명하고 시작했던 대표적인 작가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당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국식 건축 양식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기능주의적인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말은 당시의 건축가들이 행했던 건축 행위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건물의 형태는 용도하고 상관없이 그 시대의 스타일을 중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건축가의 능력은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에 따라서 창문을 만든다거나 기둥 부분을 어떻게 멋지게 꾸미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설리번은 건물 디자인할 때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그 용도에 따라서 겉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 빨리 생각하시고 먼저 실행해야 어떻게 된다? 유명해지고 대가 소리를 듣는다. 우리 모두 뭔가 빨리 찾아내서 남들보다 먼저 실행해서 대가가 되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돈 얘기하나요? 아무튼 기능은 공간의 맥락과 문화의 상징성, 그리고 이 루이스 설리번은 상업시설이 지녀야 할 대중 친화성과 그리고 장식성을 포괄하는 유기체적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들을 통해서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여러분도 스튜디오 작업을 하시면서, 디자인 설계 작업을 하시면서 때로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말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합리적인 건축, 또 합리적인 실내 공간 디자인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꼭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합리주의적인 공간 배치가 있은 다음에 낭만적인 공간이 같이 결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루이스 설리번이 말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도 설계 수업에 임해 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시카고 학파와 루이스 설리번이 우리에게 남긴 건축적 영향은 첫 번째, 철골 구조를 이용한 대형 건축물 건축 공법의 확립으로 인해서 높이 제약을 해결하고 마천루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짓기는 했지만 예전에 썼던 조적식 구조가 아닌 철골 프레임을 통한 벽돌을 사용을 해서 벽돌과 테라코타는 겉표면을 꾸미는 장식재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간결한 실용적인 건축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적조에서 철골조로의 건설 시스템을 변화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카고 학파와 루이스 설리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